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5월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로두철 내각 부총리는 내일 모스크바를 찾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김정은의 방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해서 북한 관련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 대통령이 불참을 결정을 하는 대신 윤상현 정무특보를 특사 자격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단 불참 배경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예, 우선은 박 대통령이 이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고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이 행사 자체가 그 작년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서방 사회로부터 지금 국제적 제재 당해 있는 지금 러시아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 행사를 자기의 외교적 고립을 좀 타개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지금 참석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방 국가들의 주요 국가가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그 러시아에 대한 대북 제재의 어떤 포위망에서 혼자만 돌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 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김정은이 거기 참석한다고 했을 때 김정은을 만나기 위한 만남을 위한 만남으로 거기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격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상황이라도 일단 가서 김정은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겠지만 남북 관계라는 게 정상이 만나는 이렇게 스쳐가듯이 지나가는 것은 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남북 관계 상황에서는 모스크바까지 가더라도 김정은과 우연한 악수나 간단한 인사 정도지 상당히 실익이 있는 내용이 있는 의미 있는 어떤 정상회담이라든지 어떤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고려 끝에 아마 불참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서방 국가들의 불참 등을 이유로 들어주셨는데 또 추가할 내용 있으신가요? 네, 저도 대체로 동의하지만 네. 일단 안 가기로 한 것은 조금 아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방 지도자들이 안 오니까 안 가는 건지 아니면 김정은이 가기 때문에 안 가는 건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 남북 관계의 어떤 당면 타개라든지 또 박근혜 대통령도 누차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스크바에 가는 게 저는 보다 좀 더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대북 정책이다. 네. 즉 가서 김정은과 만나서 얻을 것은 없지만 바로 어제 열린 그 미주 정상회의에서 파나마에서 오바마와 라울 카스트로 쿠바 지도자가 만나니까 뭔가 또 진보가 된단 말이죠. 따라서 현재 남북 관계에서 지금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모스크바 나타나서 김정은의 뒷잔동이라도 좀 두드려주면서 뭔가 좀 유인하면은 김정은의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안 가기로 한 것은 대단히 좀 아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한 내용을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이런 가운데 로두철 북한 내각 부총리는 내일 모스크바를 찾는데 그만큼 김정은의 방문 가능성은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능성이 높고 로두철 부총리는 현재 거의 제1부총리로서 국가기획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기획위원장은 말하자면 우리의 이제 재정기획부총리라고 할까요? 예산을 다루는 그런 그 국가 직책에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 또 누가 갑니까? 인민무력부장인 현영철 대장도 동행을 합니다. 네. 이것은 결국 이번 이제 김정은이 모스크바에 갈 때 5월 9일 갈 때 그 전에 뭔가 양국 정상회담에서 내놓을 아젠다들을 설정하고 특히 북러 간의 이제 경제 및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정권자인 무력부장과 제1부총리라고 할 수 있는 국가기획위원장이 직접 모스크바를 방문한다. 이것이 그만큼 북러 간의 밀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암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아마 결국 중국으로부터도 압력이 있고 남북 관계도 안 풀리고 북일 관계도 안 풀리니까 러시아에 접근해 보려는 거기서 뭔가 탈출구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무 책임자들이 사전에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네. 김정은이 5월에 러시아를 찾는다면 첫 번째 외교 무대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김정은이 모스크바를 간다면 당연히 푸틴과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네. 푸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제적 그 제재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사로 이 부분을 지금 정치적으로 자리매김해놓고 있고 그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국제사회에 고립돼 있다고 생각되는 김정은이가 그 현장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김정은을 어떻게든 모스크바로 불러들이는 것이 행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그렇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는 김정은이 간다면 정상회담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상회담의 내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작년에도 최종의 특사가 갔었고 또 고위 인사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또 연해주 지역, 극동 지역에서 인력 송출 문제, 농업협력의 문제, 그다음에 최근 부쩍 지금 확대되고 있는 군사협력의 문제, 이런 등등의 이제 다양한 협력들이 지금 진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간다고 한다면 북러 간의 이 관계 강화와 협력의 확대라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노도철 부총리가 가는 것이 여전히 이제 김정은의 이제 모스크바 방문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노도철이 가는 것은 공식적인 명분은 뭐냐면 북한의 광복 70주년하고 러시아의 종전 70주년을 같이 하면서 양국 친선회를 지금 금년에 선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15년이 친선회 해이기 때문에 양국의 고위 인사들이 상호 방문을 하는 그런 일환으로 가는 거라는 것이 이제 명목적인 이유이고 네. 물론 가서 정상회담에 사전 조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상회담을 결심하기에는 북중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가서 김정은이가 푸틴만 만나는 게 아니라 시진핑을 만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진핑을 만약에 모스크바에서 김정은과 어색하게 만나게 되면 김정은도 부담스럽고 시진핑도 굉장히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스크바 방문을 확약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 적어도 이 냉랭한 정치적 이 냉각 상태를 어떻게든 해소하는 그런 절차와 모양새가 있어야만 김정은은 확실하게 모스크바 갈 것을 아마 공식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김정은이 간다는 전제하에 박 대통령이 불참함으로써 우리가 좀 잃을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서서 안 소장님께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박 대통령이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가 핵심 국가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조금 섭섭하게 생각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 네. 이 부분은 일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이제 네. 3대 외교 구상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이제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이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지하 제안도 가지고 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박 대통령이 고민 끝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러시아로서는 조금 섭섭한 게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푸틴은 일단 잔치판을 크게 벌여놓은 건데 오는 게 좋고 또 특히나 모스크바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다면 이것도 대단한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안 된 거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는 좀 마음이 상하겠지만 저는 우리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꼭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러시아가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은 없고요. 다소 섭섭한 것들을 다른 루트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한러 외교 관계의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 외교부가 또 청와대가 러시아의 섭섭함을 좀 달래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우리 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스크바에 진짜 우리 박 대통령이 갔다면 제일 좋겠죠. 가가지고 정말 김정은도 만나고 또 허그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담소를 나누더라도 일단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김정은이 훨씬 더 좀 또 파격적인 행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나러 간다면 좋은 거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청와대의 고민은 꼭 김정은을 만나러 가야 되는 필요성 외에도 다양한 국제정치적 고려가 있기 때문에 안 가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다시 남북 관계로 돌아와서요. 이정훈 외교부 인권 대사가 대북 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걸 글을 통해서 기고를 했습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다 치고 시기적으로 이 내용, 이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뭐 어느 정도 그 대사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지난해 이제 10월 이후에 현재까지 남북 관계가 안 풀리는 이유는 북한이 지금 그 대북 전단을 트집 잡으면서 사실 안 풀리는 겁니다. 대북 전단만 안 뿌리면 풀린다. 북한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그 대북 전단이 어떤 표현의 자유와 또 알 권리 충족이라는 대의명분이 있고 그것을 뭐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통일부에서는 몇 차례 성의 있게 그 전단을 뿌리는 단체장들을 만나서 직접 설득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껏 그 대북 전단을 핑계로 해서 남북 대화를 이렇게 침체기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땐 전적으로 북한이 잘못하는 거고 또 그 대북 단체들에 보면은 이번에 이제 천안함 때도 천안함 사과하라 그러면 안 뿌리겠다 그런데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대북 전단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뭐 이정훈 그 인권 대사로서는 그 대사의 명분에 맞게 북한 인권 개선이나 여러 가지 압박 전략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잘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기습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뭐 여기 누차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단 살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합니다만 다소 남북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계속 우리 뭐 안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탈북자 단체가 나와서 인터뷰라는 이제 또 USB를 또 살포한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걸 공개하지 말고 비공개로 하는 것을 꾸준하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다소 아쉬운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정훈 대사의 그 기고문은 제가 볼 때 아유 죄송합니다. 예. 시기적으로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지금 계속 냉각돼 있고 냉각된 상태에서 대북 전단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외교부의 인권대사란 분이 그 공식적인 활자화된 문자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중앙TV에 이 김정은이 오른 손목에 붕대를 감은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이후에 12일이죠. 노동신문에 게재된 사진에는 다시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앞서서 8일에 이 손목에 붕대를 감은 모습을 공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난해 이제 9월 달 그 최고인민회 13기 2차 회의 때 안 나왔는데 결국 발목 수술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해는 발목, 이번에는 이제 13기 3차 때는 또 손목. 그러니까 이게 발목, 손목을 이제 많이 다쳐서 그러니까 발목은 분명히 수술한 게 아마 우리 정부에서 확인해 줬고 이 팔목의 부상은 뭐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지만 굳이 그 카메라에 잡힐 정도로 이렇게 거지와 붕대를 크게 할 필요 있었겠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도 악수는 아주 활기차게 하더라는 얘기죠. 네. 그런 거 볼 때는 저는 그것이 지난해 지팡이 정치나 이번에 팔목 이 부상이 결국 김정은의 새로운 전민 정치다. 즉 인민들에게 그 사람이나 과거 북한 지도자들은 항상 불면불후에 자지도 않고 휴식도 안 하고 이제 인민을 위해서 돌아다닌다. 이걸 김정은은 지금 100분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아마 제가 볼 때 그 작품은 철저하게 그 기획자나 연출자는 김여정 서기실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젊은 지도자가 너무 이렇게 많이 인민을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발목도 다쳤고 팔목도 다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보여주는 것보다 김정일 같은 경우 과거 뭐 승마하다가 떨어지면 몇 달씩 그 비공개가 되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 반대로 좀 공격적으로 보여주는 걸 보면 역시 조금 선전선동의 방식이 달라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게 손목 부상 때문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건 제가 볼 때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최고인민회의를 계속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과거의 아버지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정일은 최고인민회에 대한 정치적 비중을 굉장히 높게 보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김정은은 집권하자마자 매번 최고인민회에 꼭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이른바 시스템을 좀 중시하는 리더십을 보여준 거예요. 일단 헌법상의 최고 주권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앉아 있겠다. 헌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높은 기관은 내가 가서 앉아 있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작년에 이제 발목 때문에 못 나왔고 이번에 불참한 것은 과연 손목 때문에 못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시 아버지 시대의 김정일로 돌아가서 최고인민회가 별로가 아니니까 이제 최고인민회에 불참해도 된다는 그런 표현인지는 이 다음 최고인민회에도 꼭 그럴 것인지를 좀 봐야만 될 것 같고 이전까지는 기존의 아버지와 달리 최고인민회에 대한 어떤 정치적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번은 만약에 손목 부상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최고인민을 아마 가볍게 봐서 그랬다면 아마 행보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이 아버지랑 분명히 다릅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스타일로 접근을 하는 것이어서 네. 지난번에 북한 스스로도 공개를 했습니다만 김정은이 어린애하고 농담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집에서 TV를 봤느냐 봤습니다. 원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없었겠구나.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은 김정일 시대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정은은 상당히 아버지와 다른 보폭을 보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인민들에게 감성적으로 들어가고 스킨십을 직접 하고 농담도 스스로 없이 하고 어떨 땐 눈물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손목 부상의 이 붕대 감각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 그대로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아버지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에 두 분이 공감하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일본 방위상의 발언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탄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군 관계자의 앞선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나라의 발언을 어떤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아마 미국과 일본이 거기서 북한의 위협을 이제 좀
표현하는데 상당히 공통 분모가 있는데 어쨌든 북한이 지금 뭐 핵무기를 그 KN-08 여기다 실어서 지금 KN-08이 이동식 ICBM 발사대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뭐 목재 운반용 대형 트럭을 이제 갖다가 2012년 최초로 김일성 백돌 때 공개했고 또 그 다음에 정전 60주년 김일성 광장에서 또 공개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과연 북한이 여기다 소형화, 핵무기를 소형화, 우리가 뭐 소형화하면 대체로 1톤 미만, 뭐 한 600-700kg, 그다음에 크기 사이즈도 1m 미만. 요래야만 이제 그 ICBM에 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이 벌써 그 단계 갔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연소 실험, 그러니까 이게 탄두가 날아가려면 그 고체 연료냐 액체 연료를 넣어서 그 연소 실험은 했지만 북한이 아직 그걸 직접 KN-08에 이렇게 날려보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기술력이나 자금력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미국과 일본의 그 벌써 실전 배치됐다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 북한이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아마 올해 이제 광복 70주년 때 적어도 8.15가 아니라 이제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0주년 때 그걸 김일성 광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자면 그 전에 한 번쯤은 실험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미국과 일본의 표현은 조금 앞선 감이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앞선감이 있지 않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앞섰다고 좀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 사드 논란으로 우리 한반도가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입장이고 요청하는 입장이어서 그럼 사드 배치라는 것을 조금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라는 것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이제 군 관계자들이 잇따라서 북한의 핵무기의 소형화, 그래서 이제 미사일의 탑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을 위해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기술력을 고도화시키고 진화시키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미사일 테스트까지 다 거쳐서 이 군사 현장에 실전 배치까지 하는 건 다른 차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은 물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정보 교류가 활발한 걸로 봐서는 미국 고위 관계자와 일본 고위 관계자가 한반도의 사드 논란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데다가 지난 1일부터 동해에 자체 항행 금지 구역을 또 네. 설정을 한 상태고 또 김일성의 생일도 앞두고 있고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은 예. 뭐 수십 발, 또 작년은 100수십 발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 같은 걸 쐈는데요. 이번에도 4.15 태양절이라든지 아니면 동해상에 이제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긴장했던 그 대포동 미사일이라든지 또 무수단급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장거리 ICBM급 미사일을 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제가 볼 때 김정은이가 러시아 방문도 남아 있고 금년도에 대관계를 정상화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또 우리 남북 관계는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냉랭하긴 하지만 남북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맥락을 본다면 이번에 과거에 우리가 뭐 깜짝 놀라게 했던 그 군사적 도발로서의 대포동급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저는 아직은 높지 않다. 그러나 군사적 시위나 자기의 군사 기술의 어떤 과실을 위해서 단거리 미사일 정도를 또는 또 자기들이 개발한 새로운 신형의 미사일을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